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엊그제 폭우로 아직 피해 복구조차 못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비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11명이 숨졌고 이재민 3천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재단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는 아직 정확히 집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폭우가 잦아서 이런 피해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만큼 향후 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할 상황인데요. 이번 폭우 피해 상황은 어떻고 또 어떻게 복구해야 할지 또 앞으로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이신 광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송창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보도국의 하선아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이번 정말 폭우에 엄청난 수해가 생겼는데 일단 광주시 피해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지금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 장마는 유난히 길었습니다. 한 50일 가까이 지속이 됐고요.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우리 지역에 538mm의 그런 강우량이 내렸습니다. 이런 비로 인해서 사망자가 1명이 발생했고요. 1249건에 달하는 물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주택이 침수되고 아파트 지하장이 침수돼서 차량이 또 침수됐고 농경지가 1200헥타르 이상 이렇게 침수되는 그런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을 비롯해서 군부대,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지금 현재 78%에 달하는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응급복구를 마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운행이 중단됐던 광주공항이나 광주역 이런 곳은 다시 다 개통이 됐죠? 그렇습니다. 교통 상황은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한 519건 정도의 그런 도로 침수 유실이 있었는데 네. 거의 다 복구를 마친 상태고요. 통행은 거의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절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이렇게 복귀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 기자, 사실은 광주보다 전남이 피해 상황이 더 크죠? 지금 전남 쪽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곡성과 구례, 담양 등에 내린 집중호우로 특히 전남 쪽의 피해가 막대한데요. 이 산사태로 6명이 숨지고 또 하천 급류에 4명이 휩쓸리면서 사망을 하는 등 인명피해가 10명 발생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재민도 3,300여 명이 발생을 했고요. 시설 피해도 막대합니다. 주택 2,300여 동이 피해를 입었는데 대부분 침수 피해입니다. 그런데 35채가 무너져 내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농업 쪽 피해도 막대한데요. 7,5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고요. 이 가운데 벼 피해가 가장 많습니다. 약 6,500여 헥타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로 유실과 침수 피해 등 철도선 침수 피해 등 공공시설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현재 그 곡성과 장성에서 하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모두 16km 구간에서 하천 제방이 유실돼서 현재 응급 복구 작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피해가 정말 크고 앞으로 해나갈 일이 좀 걱정이 많은데 손 교수님, 워낙 비가 많이 오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피해가 많이 생겨난 어떤 이유라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방제 공학적으로 이렇게 장마가 길었을 때 피해를 크게 주는 이유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장마 기간이 길거나 아니면 국지성 폭우가 왔었을 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마 기간이 긴 게 과거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를 볼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수도권에 한 2주 정도 계속 장마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우리가 태풍 루사를 볼 수가 있는데 제주도 서귀포를 관통해서 구례 하움사를 통해서 강원도 강릉에서 일강우량 그때 당시에 하루에 870.5mm 갔거든요. 우리나라 재난 역사상 굉장히 심각한데 거기 같은 경우는 국지성 폭우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우리 한반도의 이 폭우를 보면 장마 기간도 길었고 또 국지성 폭우까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중첩된 이런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든가 일본, 지금 동아시아 전체가 6월부터 한 2달 동안 장마가 길어졌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규슈에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450mm밖에 안 되거든요. 일강우량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진데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저희들이 재난 통계라든가 과거의 석학들이 얘기한 거 보면 점점 재난이 좀 심각해진다. 길어지고 또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쓴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에 보면 미래 사회가 그 3차 세계 대전 수준의 대재앙이 온다면 핵전쟁도 아니고 종교 분쟁도 아니고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재난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또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백이 쓴 위험 사회라는 책에도 보면 미래 사회가 과학화되고 고도화가 되지만 불확실성에 기인한 각종 감염병이라든가 특수한 재난에 봉착을 하고 현대 과학 문명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위험 사회에 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긴 장마, 오늘까지 아마 49일이죠. 네, 쇠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긴 장마로 기반이 약해진 데다가 폭우가 쏟아졌다. 중첩되게. 네. 그래서 이번에 피해가 컸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일단 이 인명 피해가 먼저 걱정이고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 기자, 이번엔 전남 쪽에서 산사태 때문에 그 피해가 컸죠. 전남 산사태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전남 지역의 전체 사망자 가운데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산사태로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 7일 밤에 발생을 했죠. 전남 곡성군 오산면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5채가 무너지면서 주민 5명이 숨졌고요. 또 지난 8일에는 전남 담양군 금성면에서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산사태 경보라는 게 있어서 피해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내렸으면 또 빨리 대피를 했으면 인명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 커졌습니까? 네, 지난 7일 곡성 오산면 산사태 당시 곡성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긴 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이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또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에 해당 지역 주민이나 또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곡성 산사태 사고가 발생한 시각이 지난 7일 저녁 8시 반쯤이었는데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곡성군에서 최초로 산사태 위험이 높다는 안내 문자를 일단 지역민들에게 보냈고요. 그날 오후 5시에는 산림과 급경사지 또 위험 지역의 주민은 유사시에 안전지대로 대피하라는 그런 대피 명령을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산사태가 발생한 곡성 오산면의 경우에는 전남 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었는데요. 이전에도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은 대피할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지역은 경사가 완만한 지형에 속해서 이 지형 조건상으로는 산사태 위험 지역 범주에는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 이 곡성 오산면 이번 산사태 지역뿐만 아니라 몇백 미터 떨어진 구간에서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토사가 휩쓸려 내려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사고처럼 산사태 취약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이 산사태 취약 지역뿐만 아니라 그 경사지 전반에 대해서 좀 사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사태를 특별히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산사태를 방제 공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이 산사태가 일어날 때 이게 강우량이 많을 때잖아요. 근데 주간보다는 야간에 강우량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비구름이 야간에 더 차가워지니까 훨씬 더 강우량이 많고요. 실제로 산사태가 발생하면 특히 우면산 산사태를 보면은 800m가 붕괴되는 동안에 시간이 단 50초였거든요. 그러면 100m로 얘기하면 거의 6.5초이기 때문에 우사인 볼트도 이건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산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에 대응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예방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역은 위험 지역으로 지정도 안 돼 있었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요, 산사태가 지금 위험 지역으로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산을 의미하는 거고 네. 지금 우리가 개발을 하거나 건축 행위를 하거나 하면은 거기가 굉장히 그 응력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산사태가 일어나는데 지금 거기까지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현 시스템이. 지금 산을 건드려서 뭔가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 그렇죠. 산림청에서 지금 이거 산사태 위험 지역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런 것까지 그 팩트로 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을 개발하고 있는 여부를 지금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 지역을 지정할 때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의 어떤 지형이라든가 그 지질의 특성만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은 개발이라든가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 개발이 도대체 몇 메타라든가 이런 팩트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한계가 있는 거죠.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산사태가 난 것을 그 태양광 발전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수봉대인데 우리가 지금 산사태가 일어난 것에 우리나라 지금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산사태의 80%가 우리가 텃밭을 만든다라든가 도로를 만든다라든가 건축 행위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과수원을 만든다라든가 하면서 포크레인이 가서 건들다 보면은 그런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거든요. 산이 그대로 있는 곳에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는 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 전체 산사태 일어난 것에 개발 행위 한 곳이 80%가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또 태양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80%에서 태양광 일부가 되는 건데 그것을 좀 침소봉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시장님, 산사태 상황은 그렇고요. 광주는 아무래도 도시다 보니까 뭐 산사태 이런 거보다는 축대, 웅벽 이런 게 문제일 텐데 몇 년 전에 저기 봉선동 쪽에서 이제 엉벽이 무너져서 한번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었고 이쪽에 대한 점검을 좀 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산사태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75곳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말씀하시다시피 축대, 옹벽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죠. 사실은 시내에서는. 극경사지라에서 제가 160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 5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요. 2등급부터 2등급까지 있습니다. 제가 2등급은 지금 현재는 한 곳도 없고요. D등급이 한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여지죠. 이 4곳에 대해서 저희가 한 곳은 이미 위험 이런 것들 없애는 조치를 했고요. 2곳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한 곳도 이제 내년쯤에는 이렇게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이게 논의가 됐던 얘기인데 저희 지금 축대라든가 옹벽 중에 개인 사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개인 사유물에 어떤 문제가 됐었을 때는 다중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붕괴가 되면은. 근데 그걸 강제화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어떤 제재 조치를 한다라든가 해야 되겠고 또 축대라든가 옹벽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노후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작년까지 C등급이니까 올해도 C등급이라 된다는 법이 없거든요. 얘네들도 나이가 먹으면 이제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노후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밀하게 정밀 점검도 해줘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개인 소유 축대 같은 것들이 관리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걱정이신데 혹시 뭐 대비책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 맞는 말씀이고요. 개인 시설은 사실은 시설주가 그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사유지에다가 뭐 국비를 투입한다거나 지방비를 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도를 좀 개선을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으네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로 올렸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전체에다가 지금 심각 단계로 지금 발령을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뭐 비가 좀 오락가락하긴 합니다만 비가 많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비가 이렇게 오지 않은데도 산사태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수님? 산사태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풍선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풍선이 작았었을 때는 바늘을 갖다 대도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중호우가 오면은 이제 물풍선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전문 용어로 응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풍선이 엄청 커졌었을 때 바늘을 갖다 대면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적었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집중호우가 길어지거나 갑자기 국지성 폭우가 오면은 이 물풍선이 커지면서 터지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는요. 이 산사태를 재미있는 게 레드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 위험한 곳이 어디냐? 산 꼭대기겠습니까? 산 중턱이겠습니까? 산과 일반 도시가 만나는 곳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가장 산 밑에
밑에일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피해를 주고 있는 원인 제공은 산 위에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해가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는데 피해는 밑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도시 개발 행위가 산 밑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서는 거기를 레드존이라고 해갖고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개발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간지에 대한 개발 행위에 대한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신데 하 기자, 정부가 지금 이런 경우에 어떤 대책이나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주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그 바람이 없는데 또 나무가 흔들리거나 또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들릴 때 또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올 경우에 산사태를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산사태는 현재 보통 경사가 한 30도에서 35도인 곳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만 보더라도 전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지난 1일부터 곡성 같은 경우 한 650mm 정도, 그리고 구례가 595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며칠간 계속된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고 여기에다 추가로 또 비가 왔을 때 산사태 위험은 그만큼 더 높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누적 강수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곡성 사례처럼, 곡성 산사태 사례처럼 완만한 지역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에서는 이 경사지 주변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생된 상황, 그 앞으로 우려되는 현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재민들 얘기로 좀 얘기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광주 쪽 이재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지역의 현재 이재민은 309세대 정도 되고요. 숫자로 하면 472명 정도 됩니다. 169세대가 지금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40세대 237명이 아직도 임시 숙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구호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조만간 그런 침수된 주택을 청소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기자 전남 쪽은 이재민이 더 많죠? 지금 어디서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네, 지금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재민이 약 한 3,30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한 1,600여 명 정도는 임시대피소에서 지금 그 대피해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어제와 오늘 이 전남에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구례군 지역에 취재를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재민들 대부분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마련된 임시대피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 침수 피해로 인해서 수초나 각종 쓰레기들이 밀려와서 도로와 하천 주변이 여전히 매우 지저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불편한 점이 이 물 공급 문제였는데요. 구례의 경우 하천이 범람을 하면서 이 구례 취수장이 침수 피해를 당해서 지난 8일 오전 11시부터 6개 읍면 지역이 모두 단수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식당과 커피숍 또 영업을 중단한 상태고요. 주민과 상인들은 모두 소방 급수차를 이용해서 이 집기류를 세척을 하고 있고 이 단수로 인해서 화장실 사용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고지대에 있던 구례 정수장이 피해를 보지 않아서 오늘부터 일단 이곳에서 물 공급을 재개하긴 했는데 이 고지대의 경우에는 수도관 공기압이 빠질 때까지 급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구례 문청면과 간전면 등 20% 정도는 아직도 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나와서 다른 곳에 사는데 물도 없다. 정말 어렵고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이재민 관리에서 핵심을 조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포항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심리 치료를 포항 시민들이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난 트라우마를 치료를 해주러 갔는데 그 치료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해서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심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해버리면 이재민 어떤 관리는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분들과 어떤 고통을 감내하고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그런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제 쉽게 설명해서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는 에틱스 오브 디제스트라고 해가지고 재난윤리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해야 할 책무, 정치인이 해야 할 책무 이런 또
기관장이 해야 할 책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경주 지진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또 쫓겨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5개 당인가 그때 그냥 다당제였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공직자들이 지금 복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와가지고 그것 의전하다가 세월 다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분들의 심리를, 피해자의 심리를, 모든 것 집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멱살 안 잡힌 것이 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재난 심리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데요. 우리 제도적으로는 지금 그런 심리 지원 상담을 위한 센터들을 만들어 갖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 그런 주장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제도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이재민들을 빨리 복귀해서 자기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는 계속 재산 피해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재산 피해가 뭐 이만저만하지 않은데 자동차, 집, 공장 하여간 피해가 굉장히 많죠. 부시장 어떤 대책들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는 뭐 주택은 어떻게 하고 자동차는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제도적으로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이를테면 주택의 경우에는 전파되거나 유실될 경우에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반파도 뭐 있습니다. 그 절반 정도의 금액, 이를테면 650만 원. 그런데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침수가 되더라도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 재난지원금 이런 지원 대상이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럼 보험에 처리한다는 건 보험 안 들었으면 안 됐으면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게 혜택을 받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민간 그 자동차 보험에 들어 있으면 그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뭐 사회의 부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하고 현재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자 지금 전남 쪽에서는 뭐 요즘 그 농경지나 축사, 그다음에 어제 그 소구출하는 장면들이 또 뉴스에 많이 나오고 했던데 이런 재산 피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남 구례 그 양정마을 소들이 고립되거나 또 물에 빠진 피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에서는 120여 개 농가에서 축사 침수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입었고요. 개체 수로는 약 한 44만 3천여 마리 정도 됩니다. 또 가축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도 약 한 7,50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자연재해 대책법 그리고 자연 및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해서 피해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가축 피해에 대해서는 그 축사시설 보수와 입식 비용이 국비로 일부 지원되고 융자 지원되는 형태이고요. 예를 들면 축사시설 보수의 경우에는 국비가 35%이고 나머지는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 농업 분야 지원의 경우에는 크게 이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직접 지원의 경우 대표적인 게 농작물 피해에 대한 이 농약대와 대파비가 지원이 되고요. 또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는 여러 가지 생계 지원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시장님, 자 이제 이 특별 지원을 위해서 정부의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해달라 요청을 지금 광주도 하고 전남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는 아직 안 됐어요. 광주나 전남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 이제 재정력이 약한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 복구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그 9일 총리께서 오셨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고요. 오늘 그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단이 내려왔을 때도 저희가 마찬가지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그 선제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자는 것이고요. 또 이거 선제적으로 그 선포하는 것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또 어떤 피해 조사 이런 걸 거쳐서 다시 또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선포는 안 돼 있지만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지 않은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고 지원이 이를테면 보통 뭐 어떤 피해에 대해서 지방비 50%, 국고 50%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방비 50%에 대해서도 국비를 50%에서 80%까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쓰레기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국고로 지원을 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피해를 보상하는데
국가에서 50에서 80% 정도 물론 그 주로 이제 공공시설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이 그럼 되겠습니다. 민간시설 안 민간시설은 별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민간인들은 현재 제도가 그렇게 공공시설 위주로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사실은 이제 아마 부시장님이나 다른 분들은 얘기 못할 얘기니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재난이 생겼었을 때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해가지고 새집 지어주고 원상 복구해주는 사유시설을 해주는 전 세계 재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일부 세제 감면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어떤 융자지 원상 복귀해 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 스스로 재난에 대해서 나 스스로 재난에 대비를 잘 해줘야 되겠고, 그것이 잘 안 됐었을 때는 보험 같은 것이 우리나라 재난보험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식당에서 화재가 나거나 폭발을 하거나 뭐 붕괴가 되거나 넘어져 가지고 왜 다칠 수 있잖아요. 식당을 운영할 때. 그러면 그 식당 운영하신 분이 그 소위 재난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1년 동안 얼마를 내느냐? 단 2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인 같은 경우는 1억 5천만 원, 또 어떤 물건 같은 경우는 한 10억까지도 우리가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보험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런 재난보험도 많이 좀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험금을 내는 건 소액인데 보상은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 기자, 지금 정부가 지금 현재 전국에 7곳 특별재난지역으로 좀 선포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광주 전남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되기를 기대합니다만 이쪽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피해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 피해액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집중호우와 관련해 대통령 주재 긴급점검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가 이 구례와 곡성, 담양 등에 대한 정밀한 피해 조사와 함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해줄 것을 건의를 공식적으로 했고요.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내용을 보고받고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수해피해조사단의 그 조사도 피해 조사도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특별 재난지역에 준하는 피해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조사를 실시를 한 건데 실제 광주 전남 지역이 그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뭐 선포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또 행안부에서 오신 분들 현장도 보고 하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요건들이 뭐 명확하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피해액이 일정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게 이제 어떤 자치단체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로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섣불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뭐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피해 위주로 이렇게 그렇다면 이제 민간의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지금 당장 생계도 어렵고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재난지원금 저번에 그 코로나 때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 어떤 요건을 갖춘 국민들에게 주자고 결정을 해서 된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피해 조사나 신고를 통해서 피해액을 확정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자. 이게 이제 중대본 이런 결정을 거치게 됩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러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먼저 지원한다는 것도 결국은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선지원금에서 일부가 지원되는 그런 사례는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결국은 이런 재난이 생기면 그 국가 지원보다는 민간의 영역에서는 민간이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보험도 좀 미리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고요. 자, 앞으로 일어날 재난들에 대해서 더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번 폭우가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생길 거다 이런 일반적인 관측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 비해서? 일단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지고 더 길어지고 더 복잡 다양하게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공적적으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저는 그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아직도 좀 미흡하다. 예컨대 산사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꼭대기는 산림청에서 산사태 위험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밑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급경사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또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또 그 바로 밑에 레드존 같은 경우는 우리 지자체에서 건축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 제공하는 곳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도 지금 섬진강 이게 제가 TV를 보면서 황당했던 게 그게 전체적인 그 강우량을 체크해 가면서 상류에서 방류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상류 생각만 하고 그냥 수문을 개방을 해버리니까 하류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게 지금 왜 안 되는가 저도 이게 한 10몇 년 동안 재난관리를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이게 이제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는 거죠. 한 1년 반, 2년 정도 지나면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협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알만 하면은 반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축적된 노하우를 어떻게 연속성 있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보도들 보면 섬진강댐 수문 개방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일고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 예단하기가 조금 곤란하지만 굉장히 네.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거기에 충분하게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댐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관계자들 네. 하고 나중에 하류 부분을 통제하는 관리하는 공직자들하고 서로 연결이 잘 안 됐다?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류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이 수문을 개방해야 될 때는 워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다른 데서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피신을 하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냥 점적으로 저희들이 재난관리를 얘기할 때 점선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혼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선으로 네트워킹화 해가지고 이머전시 상황에 이게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이번에 부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사실 우리나라가 세월호 이후로 이 재난 안전에 대한 많은 어떤 시설들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국가 차원에서는 뭐 안전처 만들었다가 지금 행안부로 통합되긴 했습니다만 광주시에도 이제 안전실이 또 생겼고요. 이런 조직들이 아직 유기적으로 잘 안 되고 있나요? 방금 교수님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정부처에서 재난 업무도 하셨으니까. 일단 여러 부처로 기능들이 분산되어 있고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그 장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시스템상에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매뉴얼상으로 다 아마 아까 댐 수위 이야기하셨는데 일정 수위의 댐이 일정 수위가 되면 얼마를 방류하고 또 강인화 댐에서 얼마를 방류하고 이게 다 돼 있는데요. 아마 그게 매뉴얼상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잘 지키지 않고 또 훈련이 평소에 안 돼 있고 이런 상황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섬진강 문제는 이제 사실은 섬진강 댐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매뉴얼대로만 해버렸다는 얘기잖아요. 하류 지역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전만 생각하는 거죠. 한 지점만.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산을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무만 보고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지금 재난 행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체 지금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 약 한 8,800개 정도 됩니다. 그걸 매뉴얼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경험이 굉장히 저희 재난의 최고의 전문가는 중앙부처의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태풍, 홍수, 지진을 작년에 재작년에 자꾸 경험해봤던 그 공직자가 여러 명 있으면 그 조직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결국은 이 순환 보직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것을 축적된 노하우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공무원들 재난관리 체계는 그렇고요. 네. 또 민간이나 또는 공공과 민간을 다 포함해서 예를 들면 도시를 형성할 때라든가 하천 관리를 할 때라든가 어떤 기준들이 필요합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게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 관에 의해서 재난이 전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죽다 살아난 사람들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일본의 자위대나 일본의 소방, 일본의 공직자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은 단 1.7%였고 시민 스스로 생존한 사람과 시민에 의해서 생존된 사람이 98%였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재난안전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떻게 되냐면 NGO나 NPO나 거버넌스, 시민들에 의해서 생존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호우도 마찬가지, 집중호우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이 재난안전에 대한 어떤 상식이나 인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요. 어떤 그 지금 이번에 이제 광주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결국 네. 뭐 다행히 넘치지 않고 상황은 끝났습니다만 위험 수위까지 갔잖아요. 특히나 네. 그 양동시장 부근에 네. 이런 하천 관리 기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손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게 제가 좀 뭐 그린 뉴딜 요즘에 또 많이 나오고 있던데 네. 저는 광주광역시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권 도시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민주 도시인데 최고의 인권, 최고의 민주는 사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돌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전이 최고의 인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과거에 지금 우리가 침수가 자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어떤 토목공사를 한다고 하면 예컨대 일본인 같은 제가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그 재난정책 자문위원을 오랫동안 했거든요. 박원순 시장 시절에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나고 광화문이 침수되고 대치동이 침수되니까 일본에 재밌는 걸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는데 저는 광주에 그런 것을 적용했으면 쓰겠어요. 우리 백운동은 작년에 침수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10m, 20m, 뭐 100m 정도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겉에는 운동장을 그냥 인조잔디인데 그 안에는 엄청난 물탱크, 우리가 저류조 하는데 그런 거 만들고 또 공원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구에 침수가 되는 것을 거기다가 물을 저장을 했다가 예, 그것을 이제 여름에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여름에 더울 때 그걸 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로수에 물을 해준다라든가 해가지고 그걸 해주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런 적용 사례가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홍수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곳이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의 연강 강우량이 우리나라 평균이 약 한 1,300mm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귀포 같은 경우에 보통 한 5,500mm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9시 뉴스에 그 제주도에 엄청나게 홍수 피해 입었단 말 안 듣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라산 하천 옆에다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만한 그 엄청나게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평상시 때는 그 엄청난 댐을 비워놨다가 엄청나게 폭우가 오면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로 얘기하면 쇼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완충작용을. 이게 바다로 얘기하면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저는 광주광역시의 중간중간 상습 침수 지역에 이와 같은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있잖아요. 도로 같은 데에 밑에다가 이런 저류조를 좀 토목공사를 대규모로 해가지고 했으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송 교수님께서 이제 재난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계신데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지금 그동안에 온대에서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우가 계속 온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광주시도 뭔가 종합적인 재난방지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말이죠. 광주천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번엔 정말 그 양동시장 앞에 광주천 넘칠까 봐 시민들을 아마 뭐 공직자들 더 가슴 졸이고 계셨을 텐데 이쪽에 대해서 어떤 앞으로 폐수시설 같은 정비 작업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종합적인 그런 재난안전 관리 계획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뭐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현실에 맞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천은 현재 지금 이제 국가하천으로 저희가 넘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양동시장 쪽에 그 태평교 이게 범람 위기에 있었죠, 사실은. 그 광주천의 그런 시설 기준, 홍수 기능,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이 현실에 맞는지 지금 특히 뭐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시대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지를 저희 시나 또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광주천에 이렇게 이제 가동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보들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고정보들이 사실은 그런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또
못 내려가게 하는 그런 또 역작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고정부를 가정부로 바꾸는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계획들을 마련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개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상황에서 보니까 어떤 뭐 지금 이미 대규모 피해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얘기거리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지은 건축물들 말이죠. 특히 공공시설까지 포함해서 뭐 물이 새거나 이런 현상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제보들도 많거든요. 또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찬다든가 사실은 이런 것들도 배수시설을 다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독, 좀 더 만전을 기하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개별 건축물에 대해서 배수 시설을 어떻게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은 다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했을 건데 이번에는 이제 워낙 많은 비가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그 물이 못 빠져나가고 결국은 아파트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저류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강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초반에도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습니다만 역시 이 시가지 쪽에서는 축대, 옹벽 이런 부분도 한번 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뭐 아까 160개 정도 이렇게 급경사지 축대, 옹벽 포함해서 160개 정도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사고라든지 재난은 예상한 곳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고 예상치 않은 곳에서 항상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것도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급경사인지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 교수님, 아까 제주도 저류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기왕에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 대비를 잘하고 있는 도시들은 어떤 대비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독일을 조금 예의를 들 수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재난에 대해서 일단은 이름 자체가 연방 시민 보호 지원청이거든요. 재난을 담당하는 부처의 이름이 결국은 시민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가 굉장히 이분들의 궁극적인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하는 말이 국가가 또 국민한테 해주는 역할 중에 교육, 인권, 복지, 노동, 환경 그 어떤 것도 많이 복지를 해줘야 되지만 재난안전처럼 중요한 것이 없다 해서 재난안전은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재난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토론 이제 끝내가야 될 시간인데 하 기자, 우리가 토론하면서 자꾸 이제 앞으로 비가 더 올 거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중호우나 태풍 또 소식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기상청에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소나기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내일 낮까지 남해안 지역에 30에서 80mm 정도 강우량이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지역은 한 20에서 60mm 정도 예상이 됩니다. 중계 예보에 따르면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다음 주까지 한두 차례 더 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에서는 집중호우 가능성이 일단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 아직 발생하지 않은 태풍이 한두 개 정도 더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구 온난화로 이 대기 불안정에 의한 집중호우 가능성이 언제든 존재할 수 있는 만큼 항상 철저히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토론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재난 혹시 앞으로 또 닥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과 송 교수님 시민들에게 어떤 얘기가 필요한지 한 1분 정도씩만 마지막 얘기를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우리 이번 집중호우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복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난이 태풍도 그렇고 집중호우, 돌발성 호우가 예상이 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시설 기준이라든지 안전 기준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그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잘 숙지하셔가지고 행동을 하시면 안전하게 이 여름을 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한 1분 정도. 저는 예. 우리 국민과 시민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재난이 생기면은 전 세계적으로 없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이 질서가 없어지고 배려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봤었을 때 우리 광주광역 시민들이 이 질서와 배려, 이타적인 어떤 사고가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광주광역시가 지금 우리 부시장님은 얘기 안 하셨지만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재난안전 전체 마스터 플랜도 했고, 또 시민사회를 주도로 해가지고 범시민 재난안전 추진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주광역 시민 입장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 다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최고의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도전적이고 공적적이고 또 미리 예측하는 재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50분 동안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 피해도 피해지만 앞으로 이런 폭우가 더 자주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걱정입니다. 안전을 생각하는 각종 기준을 더 강화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지구온난화를 줄이려는 전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